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이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할머니에게는 6살 된 손녀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서연이는 주중에는 엄마와 할머니 집에서, 주말에는 재혼한 아빠 집에서 지냈죠. 처음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밝았고 유치원도 잘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빠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서연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빠랑 헤어지기 싫은가 보다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떼를 쓰는 것과 달랐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거나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서연아, 무슨 일 있어? 할머니한테 말해봐라고 물어도 아이는 고개만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반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거의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며 잠결에 울부짖기도 했죠. 할머니가 깨워 안아주면 아이는 땀에 젖은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라고 달래도 한참이 지나야 겨우 진정되곤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요즘 서연이가 친구들과 잘 안 어울리고 혼자 있으려고 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자주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그러니까 서연이 엄마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애가 적응 중인 거예요. 새엄마도 생기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전 남편과의 관계도 불편했고 괜히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눈빛에서 무언가 절박한 메시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묘한 통념이 있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래. 금방 잊어버릴 거야. 예민하게 굴지 마. 어른들은 종종 아이들의 감정을 과소평가합니다. 특히 이혼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적응 기간이니까 시간이 약이야라는 말로 아이의 고통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을 털어놓으면 이웃들은 재혼 가정이면 다 그렇지 뭐. 새엄마 적응하느라 힘든 거겠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인생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빠가 서연이를 데려다주고 갔는데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안아 올리려 하자 서연이가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난 겁니다. 마치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서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우리 서연이 때려? 응. 할머니한테 말해봐. 아이는 고개를 심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간절히 무언가를 숨기려는 눈빛이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는 손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3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할머니는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점원에게 사용법을 배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에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아빠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면 오해입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로 끝날 거라는 걸.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그 집안에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금요일 저녁 서연이를 아빠 집에 보낼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는 아이 가방 깊숙한 곳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장난감 사이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곳에 녹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나 안 가면 안 돼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주말이 할머니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 이틀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가방 속 녹음기에 가 있었죠. 밤 10시 서연이가 깊이 잠든 후 할머니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녹음기를 꺼내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았으면 어쩌지? 아니, 차라리 그게 나을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와 새엄마의 친딸인 5살 민지가 노는 소리였죠. 평범한 주말 오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서연아. 새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너 왜 민지 장난감 가지고 놀아? 그거 민지 거잖아. 엄마가 같이 놀래요? 서연이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 엄마? 내가 내 엄마야? 날카로운 웃음소리. 너한테는 엄마 따로 있잖아.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기분 나쁘게. 할머니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왜 밥을 이렇게 안 먹어? 안 먹을 거면 나가. 밥값도 아까워. 새엄마의 목소리. 네. 배불러요. 서연이의 목소리. 배불러? 점심때도 안 먹었으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아니에요.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밥 먹을 때 우는 애가 어디 있어? 아빠한테 말하면 할머니한테도 다 말할 거야.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먹기 싫으면 말고.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딸을 보호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부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밤 시간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언니, 나랑 같이 자면 안 돼? 민지의 목소리. 민지는 엄마랑 자야지. 서연이는 혼자 자는 거야. 새엄마의 목소리. 왜요? 나도. 서연이의 목소리. 너도 뭐? 너도 엄마랑 자고 싶어. 웃기고 있네. 너는 여기 손님이야, 손님. 주말에만 오는 애가 무슨 권리로 엄마 방에 자려고 해? 너희 엄마한테 가서 자든지. 웃음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장난치는 것처럼, 농담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6살 아이에게는 칼날이었을 겁니다. 말하면 혼난다. 말하면 혼난다. 녹음 말미에 혼자 방에 있던 서연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녹음기를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떤 폭력보다 무서운 건 이런 학대가 일상이 되어버린 아이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학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때리고 다치게 하는 신체적 학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드러난 건 정서적 학대입니다. 때로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할머니는 밤새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엄마의 말투에는 묘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절대 고함을 지르지 않았어요. 항상 웃음기를 섞어서 마치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장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그 말들의 내용은 철저했습니다. 서연이에게 계속 주입했죠. 너는 이 집 식구가 아니다. 너는 손님이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6살 아이에게 매주 반복적으로. 더 충격적인 건 아빠의 침묵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빠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새 아내의 행동을 말리지도 딸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됐어. 그냥 내버려둬 같은 짧은 말만 반복했죠. 한 장면이 특히 가슴을 찢었습니다. 토요일 점심 후였습니다. 아빠, 나 공원 가고 싶어.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도 공원 갈래? 아빠가 물었습니다. 서연이에게 대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싫어, 나 집에서 놀 거야. 민지의 목소리. 그래. 그럼 우리도 집에 있자. 아빠가 답했습니다. 아빠. 나.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너 혼자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놀든지. 아빠의 무심한 대답. 그 후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아주 작게 서연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우는 소리였습니다. 녹음 말미에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연이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기 직전이었습니다. 야, 서연아, 있잖아. 새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특히 엄마 없다고 운 거, 그런 거 말하면 아빠가 화내. 아빠는 엄마 행복하게 해주려고 재혼한 건데, 내가 그런 말하면 아빠 기분 나쁘잖아. 그렇지. 네. 착하네. 그리고 여기서 밥 못 먹었다거나 혼났다거나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냥 재밌었다고만 해.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말 잘 들으면 다음에 선물 줄게. 근데 말 안 들으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음부터 아빠 집에 못 오는 거야. 아빠가 널 안 보고 싶어 할 테니까. 6살 아이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인지 당근인지 모를 말들로 아이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왜 서연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만 했는지, 왜 아이가 집에 와서야 울었는지, 왜 악몽을 꾸었는지. 서연이는 운 게 아니었습니다. 절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말로 하지 못했을 뿐. 월요일 아침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와봐. 들려줄 게 있어. 딸이 왔을 때 할머니는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내 딸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처음엔 딸도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이건 도청이잖아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재혼 가정에서는 이런 게. 하지만 녹음을 듣기 시작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파일이 끝났을 때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서연이가 적응 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적응? 저게 적응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애가 매주 지옥에 다녀오는데 우린 적응하라고 계속 보낸 거야. 그날 딸은 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처음엔 전 남편도 과장하는 거 아니냐, 재혼 가정이면 다 그렇다며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나섰습니다. 녹음 파일 있어요. 변호사 통해서 양육권 재조정 신청할 거예요. 원하시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제야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새엄마 서연이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만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함께 들었죠. 새엄마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저는 그냥 민지랑 서연이를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녹음은 명확했습니다. 특히 침묵을 강요하는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전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른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한 거죠. 편한 쪽만 보려고 한 거고요. 결국 양육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이는 당분간 아빠 집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이 딸을 만나려면 할머니 집이나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서연이는 아동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이에게 깊은 트라우마가 남았을 겁니다. 할머니께서 용기 내주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책했습니다.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끝까지 모르거나 알아도 외면해요. 할머니께서는 아이의 신호를 읽으셨고 행동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웃기 시작했고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요즘 서연이가 많이 밝아졌어요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아빠 안 만나도 돼? 아니야. 아빠는 만나야지. 다만 이제는 할머니가 옆에 있을 거야. 할머니, 고마워요. 6살 아이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항상 멍과 상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로, 침묵으로, 무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학대는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말하면 더 혼날까봐, 또는 이게 잘못된 건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전체 아동학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신고율은 매우 낮습니다. 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재혼 가정의 아이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게 적응해야 하고 친부모와 새부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목소리는 종종 묻힙니다. 어른들은 새 가정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아이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이의 행동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특정 장소나 사람을 피하려 한다면 신호입니다. 원래 그래, 예민한 거야 라고 넘기지 마세요. 둘째, 아이에게 안전한 대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셋째, 주변 어른들과 소통하세요. 유치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다른 가족들과 아이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세요. 한 사람이 놓친 신호를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이의 말을 믿어주세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학대에 관해서는 거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 속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손녀를 구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녹음기를 가방에 넣는 그 순간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요? 하지만 그 용기가 한 아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유 없이 우는 갑자기 말이 없어진 아이가 있나요? 특정 장소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나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아이들의 울음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작고 약한 목소리일수록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서연이는 운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신호를 읽어준 할머니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아이가 그런 행운을 가진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할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신호를 읽고 믿어주고 행동하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걸리는 아이가 있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해.